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기다렸던 고용 지표는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죠. 여기에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만 홀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열리게 되고 재정절벽 협상에 마침표를 찍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자세한 대응 전략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핫 이슈 샘플러스 이현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또다시 나스닥 지수만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올라왔어요.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3대 지수가 상승폭은 크게 들이우지 못하고 나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한 수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다우지수가 0.62% 상승한 13,155로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0.29% 상승한 1,418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38% 하락한 2,978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애플의 주가가 나스닥 지수의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2.56% 하락한 주가는 534달러 25센트로 장을 마쳤는데요. 역시 캘리포니아 샌호제이 법원에서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의 최종 변리가 예상 밖에 늦어진다는 소식도 애플의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소비 심리 지수가 다소 부진했고 추가적으로 주말에 재정 절벽 협상 내용이 추가적으로 진전이 없다는 소식도 부정적 여파를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금요일 날 유럽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독일 지수가 좀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지수는 상승세는 유지를 했고요. 이렇게 독일이 3대 지수에서 소폭 하락한 것은 독일 분데스방크가 내년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 1.6% 상승해서 플러스 0.4%로 하향 조정한 것이 독일 증시의 조금 악재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전전날 발표됐던 22의 내년 유로존 경기 전망의 부진 여파, 이런 부분도 다소 유럽 증시의 상승세를 크게 들이우지 못하는 그런 악재성 요인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 확인해 볼 텐데 기다렸던 미국의 11월 고용 지표, 특히 실업률이 7.7%로 낮아졌습니다. 고용 지표는 긍정적이었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지표 내용 좀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11월 지표는 이제 태풍 샌디 영향 때문에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보다는 예상치보다는 좀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실업률 노동부가 집계한 수치가 7.7%로 발표가 되면서 지난 10월 수치 7.9보다도 0.2%가 하향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예상치인 8%대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우려를 만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도 14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는 10만 명이 좀 모자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 상당폭 늘어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주 중에 민간 고용사인 ADP사가 발표한 민간 고용 증가 수치가 11만 8천 명이었다는 것을 보면 노동부의 이번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예상 밖의 신장세가 크게 드리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태풍 샌디의 영향을 그다지 많이 받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취업자 수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드리면 서비스업에서 약 95,600건이 증가한 수치로 나왔는데요. 특히 연말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도소매업에서 6만 6천 명이나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 4만 4천 명이 임시직 고용이라는 점에서 고용의 질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미시간대 12월 미시간대 로이터 소비심리지수 예비치가 74.5로 11월 82.7 대비 낙폭이 좀 컸었는데요. 예상치 82.4도 크게 하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비심리지수가 얼어붙은 것은 재정절벽 협상이 예상 밖의 난항을 보이자 연말로 갈수록 이 소비 경기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투자자들의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고용 환경이 다소 개선되면서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깜짝 부양 카드를 쓸 가능성 다소 낮아졌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상 밖의 하락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FOMC에서 현재 보는 부분은 이제 재정 절벽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현재의 3차 양적 완화와 추가적인 내용을 더 드리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11일과 12일 양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이제 다뤄질 내용인데요. 현재 BNP 파리바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국채 매입 발표가 있을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이런 전망을 속속 현재 내놓고 있는데요. 또한 관심이 가는 것은 이제 올해 말로 만료가 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채를 매수하고 단기채를 매도하면서 월 450억 달러 수준의 현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400억 달러의 추가적인 모기지 담보 증권을 매입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현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12월로 만기가 될 경우 이와 비슷한 수준의 450억 달러 수준으로 월 국채 매입을 가동할지 이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탈리아 몬티 총리가 지난 8일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개혁 기조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사임 이후 이탈리아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또 유럽 쪽에서는 이 소식을 가장 큰 이슈로 꼽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흔들리게 되면 결국 그 전염 효과가 프랑스까지 옮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프랑스는 최근에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분위기가 그다지 좋은 수치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소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리오 몬티 총리가 어제 그 대통령과의 2시간 면담을 통해서 현재의 총리직을 조기에 사임한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자유국민당이 현재 관료의 내각 이런 부분을 지지했었는데요. 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조기 퇴임키로 현재 결정을 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총리직에 다시 도전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도 마리오 몬티 총리가 내년 4월 말에 있을 의회 해산을 조기에 앞당겨서 총리직을 현재 사임하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총리직에 다시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 그 말을 번복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내년 1월과 2월 중에 총선이 일정이 잡힐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몬티 총리가 테크노크라트, 현재의 기술관료 내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개혁 추진 방향이 예상보다 더뎌지거나 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일과의 현재의 좋은 설정 관계 이런 부분에도 다소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현재 스페인의 문제가 좀
수면 밑으로 잦아들고 있지만 내년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내용이 시장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 특히 유로 증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현재 고민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리스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의 국채 환매 바이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중간 집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예상하는 만큼 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에 이 국채 환매 응찰에 대한 집계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리스 일간지인 카티 메리니가 이를 보도를 했습니다. 빠르면 공식적으로 오늘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매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약 300억 유로 정도를 현재 소화한다는 예상인데요. 어느 정도는 현재 이 수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기발한 국채 약 620억 유로 중에 300억 내서 400억 유로 정도를 액면가의 디스카운트 레이트로 30에서 38%로 현재 재매입한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 4대 민간은행인 내셔널은행과 유로은행, 알파은행과 프레스은행이 모두 자발적으로 115억 유로를 현재 국채 환매에 내놓았고 은행권이 전체적으로 보면 160억 유로 정도로 300억 유로의 절반 이상을 현재 국채 환매에 도모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재 그리스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 업계도 150억 유로 정도로 국채 환매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서 300억 유로 정도를 현재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12월의 둘째 주, 이번 주에도 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이벤트와 함께 관전 포인트 짚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그 FOMC 회의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미국의 일정은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재정절벽의 협상이 추가적으로 진전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로 보자면 애플의 세너제이 법원에서의 법원 판결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로존에서는 13일과 14일 EU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은행 감독권과 관련돼서 ECB와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유럽은행 감독청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도 현재 논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상회담에서 내년도 EU의 예산 문제는 내년 초로 미루었기 때문에 은행 감독권의 논의가 조금 더 비중이 많이 할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2일에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20인 내 연내 금융 감독기구 출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한 11일에는 미국의 10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고 13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 약 0.5% 정도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4일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0.2% 정도 떨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 주 아시아권에서는 오늘 중국의 수출입 동향의 수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주말 11월 산업 생산이 호조세로 나왔기 때문에 11월 수출입 동향 수치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핫이슈 샘플러스 이현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힘입어 12월의 첫째 주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먼저 코스피 쪽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마감 상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분 좋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연말 네. 다가오면서 좀 훈풍으로 좀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외국인과 기관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을 상승폭을 이끌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전일 대비 7.83포인트 올랐죠. 1957.45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장 중에는 1960까지 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1960 이상도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지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 역시도 코스피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7거래일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를 상승폭을 키워가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배심원들이 금액을 잘못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기대감을 높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특허청에서도 뉴스가 나왔죠. 어저께 특허청에서도 애플의 특허인 터치스크린 네. 슈리스틱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무효다 이런 예비 판결도 내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상승폭을 이끌어주면서 역시나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가격을 코스피 증시를 높여가는 이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그리고 기관 중에서는 특히 투신과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연기금 그다음에 투신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신 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이 펀드 자금이기 때문에 네. 펀드 자금 국내 삼성전자 국내 10% 이상씩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이끌어주고 삼성전자가 가면서 역시 코스피도 이끌어주고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도 좀 상승폭을 키워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재정절벽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재정절벽 문제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또 여론조사를 이렇게 쓱쓱 해가면서 네. 공화당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어느 정도 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아무래도 연말에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단기 국채를 사서 장기 국채를 사서 단기 국채를 파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단기 국채가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단기 국채를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어느 정도 끝이 나고 이에 비슷한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4차 양적 완화 정책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증시는 연말에 다가오면서 증시는 조금 상승폭을 좀 더 키워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정리해 볼 텐데요. 삼성전자의 질주가 정말 무섭습니다. 어제 장중에도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외국인이 보니까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업종 중에 전차군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차군단 네.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이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제일 많이 매수를 했죠. 그리고 LG화학과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기아차인데 LG전자는 뭐 TV 평판 TV 이런 부분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은 그동안 낙폭 과대된 업종들로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현대제철 그리고 SK하이닉스 순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세 부분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도세 강한 부분 외국인은 좀 기관과 반대죠. 포스코 가장 많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생활건강과 삼성물산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현대홈쇼핑 순으로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세는 삼성전자 좀 많이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죠. 이 삼성전자 매도세는 아무래도 펀드 환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NHN 라인이 조금은 부진하고 있죠. 그래서 NHN 그리고 LG전자, 기아차, KB금융 순으로 매도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사흘 만에 좀 반등세가 나오게 됐는데 코스닥 마감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코스닥은 조금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네. 대형주 위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조금은 소외돼 가고 있다. 지금 중소형주가 배당 관련돼서도 조금은 이제는 각광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 쪽으로만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코스닥을 조금 더 하락세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코스닥 전일 대비
코스닥 좀 조금은 상승세로 돌아섰죠. 네. 1.19포인트 올라서 489.22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상승폭은 조금은 제한된 상승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00선을 터치를 좀 해줘야 아무래도 코스닥은 조금은 안정된 지수로 자리매김을 한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코스닥은 조금은 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조금은 눈을 돌리시는 게 지금 조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어서 코스피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외국인이 전차 군단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자동차 군단, 지난 금요일에도 현대차 3인방의 동반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업종별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전기전자 쪽만 좀 많이 네. 크게 좀 상승폭을 키워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뭐 전기전자와 기계 그리고 철강금속과 통신업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역시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나왔죠. 신고가 나오면서 또 148만 원에 마감을 하면서 상승폭을 키워가기 때문에 전기전자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은 분위기가 더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반면에 하락한 업종은 의료정밀과 섬유유복 그리고 전기가스와 음식료업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하락폭을 키워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코스닥은 아무래도 하락폭이 컸던 게임주만 좀 상승폭을 키워왔죠. 크로스파이어라고 중국과 게임주가 그동안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EA와 계약이 안 되면서 하락폭을 키워왔다가 이제는 다시 중국의 크로스파이어의 재계약이 되면서 3년 동안 매출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다져지면서 게임주가 또 상승폭을 키워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상승폭을 키워간 게 출판 매체 그리고 반도체와 디지털 컨텐츠와 인터넷 이런 부분들이 상승폭을 좀 키워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하락폭을 키워간 업체는 음식료, 담배, 그리고 의료정밀, 기기,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운송은 역시나 지금은 조금은 경제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운송 부분은 조금씩 더 하락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네요. 네. 이어서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외국인과 또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12월 산타랠리 좀 긍정적인 기대 가능한가 봐요. 네, 아무래도 네. 산타랠리는 계속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재정절벽이 문제인데요. 산타랠리는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단지 재정절벽. 지금 미국의 실업자 수는 많이 줄었죠. 7.7%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ISM 지수가 좀 하락을 했는데 소비자 지수죠.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절벽이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부자들이 주머니를 안 열고 있죠. 그래서 ISM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정절벽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재정절벽이 해결이 된다면 주머니를 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그리고 FOMC 회의도 있거든요. 11일, 12일. FOMC 회의에서 나올 얘기들도 좀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나쁜 쪽보다는 악재보다는 호재 쪽으로 좀 기대감이 더 많이 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과 외국인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가 조금은 상승폭을 더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산타랠리의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 여력을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이번 주 이벤트는 참 많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은 따뜻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겨울 네. 아무래도 추우니까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또 길이 미끄럽더라고요. 그 길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리고 차익이 난 부분은 반드시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차익 난 부분은 차익 실현하시고 차익 실현한 자금으로 분할 매수하시고 근데 분할 매수하실 때 아무래도 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시는 게 조금은 좋죠. 이렇게 그 종목이 조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IT 쪽이 조금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IT 쪽으로 눈을 좀 돌리시는 게 지금은 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IT 관련주 좀 조금씩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지난 금요일장 주요 이슈들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장에서 대형 IT주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던데요. 어떤 이슈 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예전에 우리가 시장을 주도했던 바로 이제 전차 군단의 그러한 흐름을 다시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전기전자 쪽의 흐름과 그다음에 자동차 종목들의 흐름들, 이러한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이러한 섹터 쪽으로 다시 한번 증시가 좀 되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전기전자 쪽으로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동차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흐름과 연관을 좀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의 흐름에서 대형주 쪽으로의 흐름으로 좀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뭐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 쪽으로 이러한 쪽, 그리고 미국의 뭐 재정절벽 문제에서 또 중국의 이러한 모멘텀, 이런 쪽으로 좀 약간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IT 쪽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인 관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시장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적인 부분을 보자면 역시 이제 최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앞으로 좀 더 지속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3개월 연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PMI 지수가 지금 10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50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러한 IT 쪽에 뭐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렇다면 4분기 때 실적이 더 호전되는 그러한 종목들로 좀 관심을 가진다면 현재 접근을 해서도 충분히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기의 실적 개선 주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의 IT와 자동차 쪽에 좀 포진이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때 흑자 전환되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도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 하이닉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한다면 다른 또 IT 종목들,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 계속 최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종목들 계속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IT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한 출하량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IT 쪽에는 뭐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SK 하이닉스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면 일단 최근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장기 이평선의 안착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차트를 이따 좀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그 부분은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의 멀티칩 패키지 MCP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성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바일 D램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3분기보다 4분기 때 50%까지 더 증가하면서 원가 절감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이 앞으로 4분기 때 흑자 전환되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는 부분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가 2조 7,29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증가되는 수준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020억 원으로 흑자 전환되는 그러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저가형 태블릿 PC 탑재로 PC용 D램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의 춘절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C 제조업체들이 D램 확보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D램의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부분도 동사의 앞으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삼성전자 애플과의 그리고 소송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모바일 D램이라든가 랜드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소수기 때문에 이런 삼성과 애플의 이러한 소송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동사의 반사이익을 좀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엘피다와 마이크론 합병에 따라서 상당히 좀 캐파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D램 공급 증가 자체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대만 업체들의 D램 캐파도 좀 감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지금 D램 자체가 공급이 좀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급이 좀 부족할 그러한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가격 상승도 기대를 해보고요. 이런 D램 가격과 바로 또 직결되는 부분이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은,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내년에도 더 좋은 주가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최근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매수세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즉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하고 나서 이러한 좀 안착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좀 판단이 들고요. 전일 같은 경우 강하게 좀 상승을 했지만 이러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의 주체가 기관에 의해서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직전 고점 돌파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전일 종가였던 25,9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차 군단 주도주로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가운데 SK 하이닉스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봐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오랜만에 1950포인트 위에서 마감 짓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된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어느 정도인지 오늘장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단기 전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판단하기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1950선 전후에서 아마도 혼조세가 좀 나타나다가 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단기보다 중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라가면 상당히 느리고요. 내려가면 빠를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가려고 그러면 외국인 매수하고 프로그램 매수 합쳐져서 보통 한 4, 5천억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실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면 좀 느리고요. 하락하면 빠르다. 이건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중기인데요.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종가 기준으로 1975선이 넘어가면 이건 간다고 봐야 돼요. 제가 예측이 틀리는 한이 있어도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1925선이 무너지면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드시 이걸 좀 전달해 드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오늘 삼성전자라든가 기타 파생 흐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1950이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측하기 사실 좀 어렵고요. 다만 속도의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과 하락 그게 분명하고요. 중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1975선이 그렇게 쉽게 넘기가 어렵고요. 또 1925선이 쉽게 이탈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돌파나 이탈이 되기 어려운 구간이 그게 이제 현실화되면 보통 추세로 이어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좀 체크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제가 판단해 봤을 때 150만 원대 전후가 저는 적정 주가라고 생각해요. 이론적인 적정 주가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수급에 따라서 아마도 좀 더 추가 상승하던가 하락하던가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그랬었잖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적정 주가는 맞다. 다만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면 좀 반등 나올 것이고 아니면 내려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론적인 적정 주가까지 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해외 증시에 대한 어떤 흐름인데요. 이건 오늘 밤에 보셔야겠죠. 제가 강연회 때 그랬어요. 다우존스가 12,900선이 만약에 이탈되고 계속 빠지면 쭉 빠질 거다. 다만 올라가게 되면 13,050에서 13,250까지가 상승 구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딱 13,150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까지 왔고요. 파생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개인 옵션, 요 방향성 보시면 맞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그 선물 방향성대로 위로 올라가고요. 개인 옵션 방향성과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누가 봐도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1950선 라인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오늘 삼성전자하고 아마 파생이 결정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1975, 그다음에 1925선 라인 절대 기준선으로 보자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해외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게 다우존스인데요. 제가 지난 11월 24일에 그랬어요. 만약 올라가면 13,050에서 13,250 사이다. 근데 딱 현재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오늘 또 올라가게 되면은 탄력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엔 자막을 통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뭘 설명드리냐면요. 제가 원래 예상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원래 저는 어떻게 예상했었냐면 이렇게 예상했어요. 11월에 저는 1800선을 깬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1856까지 지키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50포인트 덜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12월에 1850선 이상을 반등한다 이렇게 봤었는데 11월에 깨지지 않으면서 이제 오히려 196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땐 약간 거품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지금 해외 정시하고 삼성전자 덕분에 가는 건데 이게 모멘텀이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12월엔 다시 또 재하락해서 이제 1800선 이탈하고 이렇게 봤는데 현재까지는 뭐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12월 중에 1900선이 이탈할 경우에는 한 번 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중에 어떤 경우가 되든 예를 들어서 좀 밀리더라도 1900선만 안 깨지면 그렇게 불안하게 보실 필요가 없겠고요. 깨면은 좀 여러분들이 위험 관리 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략 살펴봐 주시고요. 또 오늘은 추천 종목에 대한 AS도 해주신다고요? 네. 1950선이 넘어가면은 네. 비중을 너무 작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50에서 한 75% 정도 해주시고요. 1925선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25에서 50, 아래로는 한 0에서 25 정도가 좋습니다. 근데 뭐 비중은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강연의 추천 종목하고 이제 코덱스, 인버스 이제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강연의 추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강연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바로 SAMT였습니다. 031330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조언했던 대로 매수하신 분들은 1750원에서 1800원 사이에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기업 가치라든가 앞으로 전망, 그다음에 앞으로 그 현재 투자 전환된 회사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넘어갈 때 최소한 주당 3,200원 이상을 받고 넘겨야 될 이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규 매수는 평균 2,000원 정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매수가 대비 이제 10% 손절이나 20% 수익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는데요. 제가 조언한 가격대로 하셨던 분들은 지금 뭐 아마도 여유가 있을 겁니다. 대충 한 이 정도 라인에서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중기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아직도 잡을 수 있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를 뒤늦게 잡으신 분들은 지금 아마 평가 손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잡으라고 했을 때 잡았던 분들, 그러니까 7,400원 라인에서 잡았던 분들은 아직도 평가액인데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7,450원이 이탈되면 절반은 무조건 정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7,450원이 이탈되면 절반 정리했다가 상황 봐서 나머지 절반도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위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7,450원은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9월에 말씀드렸던 가격대 매수하셨던 분들은 엄수해 주시고요. 위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만약에 이제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베팅을 해주시고 없다 그러면 7,450원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엄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평일에도 실시간으로 무료 방송하신다고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부터 이번 주 네. 금요일까지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는데요. 제가 원래 장중에는 무료 방송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24개월 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어떤 식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또 어떻게 시장을 보는지 이런 것들 잘 설명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과연 장중에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저게 주식 투자다. 어떤 것이 정석 투자다. 이걸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핵심 특허에 잇따라 무효라는 예비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티터치 관련 기술 특허에 무효 판정을 내린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특허청이 스티브 잡스 특허라고 불리는 멀티터치 관련 기술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월 애플의 또 다른 핵심 특허인 바운스백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 예비 판정에 연이은 것으로 향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정 등 양사의 소송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멀티터치 특허는 휴리스틱스라고 하는 경험적 사고를 이용한 기술로 휴대폰 화면이 위치를 정확하지 않게 터치하더라도 사용자의 패턴 정보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지난 10월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ITC는 6인 위원회의 전체 회의 검토를 거쳐서 내년 2월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최종 판정에서도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되는데 이번 특허청이 예비 판정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멀티터치 특허의 경우 애플의 핵심 특허로 꼽히고 있는데 이번 예비 판정 결과가 실제 판정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은 더없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삼성전자의 유리한 고지 점령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에서 배심원단이 10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일방적인 판결을 내릴 때만 해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은 애플 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배상금의 규모도 그렇지만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 많지 않았던 건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후 연방 항소법원 등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특허청이 지난 10월 바운스백 관련 기술에 이어 이번에 멀티터치 관련 기술이 무효라는 예비 판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에 손을 들어줬는데 향후 소송에서 역전 노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바운스백은 스마트폰을 화면 맨 아래까지 내렸을 때 다시 튕겨져 올라와서 마지막임을 알려주는 기술인데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침해가 인정됐던 특허입니다. 멀티터치 관련 기술은 국제무역위원회가 침해를 인정한 4건의 특허 중 한 건인데요. 사용자가 휴대폰 화면의 위치를 정확하게 터치하지 않더라도 이 패턴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주는 기술입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핵심 특허가 2개가 무력화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거라서 아무래도 삼성 쪽에 좀 유리한 입지가 좀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전기 요금 제도인 선택형 요금 피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전기 요금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한국전력으로부터 입수한 요금안에 따르면요. 내년 1월 최초로 도입되는 새로운 전기 요금 제도인 선택형 피크 요금제는 전기 수요가 몰리는 피크 시간과 한산한 시간의 요금 차이가 최대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크일과 비피크일의 요금 차이도 최대 5배 수준입니다. 동계 피크에 해당하는 1, 2월에는 59일 동안 적용되는 이 요금제에서는 한국전력이 총 10일을 피크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수요가 몰릴 때 전기를 쓰면 요금 폭탄이 떨어지고 나머지 시간에는 현행보다도 전기요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기업들이 몰려있는 고압전력 A 산업용 을을 기준으로 보면 피크일과 빅피크일, 또 경부하와 최대 부하 사이의 요금 차이가 매우 크게 설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 수요가 많은 날과 시간대에 요금을 많이 내고 수요가 적을 때는 현재보다 훨씬 싼 값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요금제별로 좀 살펴보면요. 현행 요금에서는 1kW 시당 요금이 아주 사용량이 가장 많은 최대 부하 시간이 가령 오전 10시에서 12시인데 이때는 150.1원이 나옵니다. 근데 좀 그나마 아주 사용량이 적은 23시에서 9시를 택하면 이때는 56.2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선택형 피크 요금제를 선택하면 또 차이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비피크일과 피크일의 요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차이가 나고 또 시간대에 따라서도 가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101.7원이 나오지만 아주 사용량이 적은 시간은 38.1원이 나와서 현행보다 40에서 50%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대 부하 요금을 기준으로 비피크일과 피크일의 전기요금 차이가 5배 수준에 달하는 건데요. 피크일의 경부하와 최대 부하 사이의 요금 차이는 1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전은 이와 같은 요금 설계를 마무리 짓고 28일부터 고객 모집에 들어갔는데요. 주거용을 제외하고 일반용과 산업용 수용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제기했던 경기 바닥론이 다시 힘을 잃는 분위기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여전한 데다 정부의 경기 대응도 공백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장기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을 지핀 경기 바닥론이 다시 허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돌파구 없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대선으로 인해서 정부의 경기 대응도 2, 3개월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장기간 L자형의 횡보 흐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장기적인 불황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내년 생장률을 다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기관들이 전망치 3%대로 낮추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더 부정적이어서 2%대 전망 흔하게 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장기화될 수 있다,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와 달리 중국의 실물 경제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발표한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호조세를 띠고 있다고 하죠. 네, 중국 경제가 3, 4분기 바닥으로 해서 완연한 상승 국면 전환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1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소매 판매도 전년에 비해 14.9%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등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호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 3, 4분기에 3년여 만에 최저치인 7.4%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부터 아무래도 당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여러 가지 효과가 겹치면서 좀 완연한 회복 국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